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기분 전환을 위한 이미지 한 장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미지는요. 1984년부터 지금까지 과거 40년간 S&P 500의 연간 투자 수익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빨간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요. 40년간 빨간색이 9번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매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무려 77%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빨간색이 이렇게 있고 나면 반드시 상승장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면 연속으로 5년 상승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5년 연속으로 상승하고 나면 33%나 빠지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30%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커다란 베어 마켓을 경험했기 때문에 6년 연속으로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요, 항상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 기간 중에 77% 이상은 상승장이고요. 하락장은 30%도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요,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결정을 할 때 감정적인 투자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50% 이상의 확률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우리가 카지노처럼 돈을 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처럼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요. 투자자들이 뭐 이런 깔끔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투자 대가들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미준 멤버분들께 공유해드렸던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켄 피셔가 등장하는 소중한 영상인데요. 영상 길이가 다소 깁니다. 8분을 넘어가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여기 나와 있는 키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서 공유해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조정장 그리고 베어마켓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드린 것처럼 조정장은 4개월이면 전고점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조정장이냐 아니면 이게 베어마켓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펀더멘탈이 무너지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무너진다는 얘기는요.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든지 조금씩 이러한 추세가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베어마켓 굉장히 무섭죠. 20% 이상 떨어지는 베어마켓은요.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 조정은 좀 다른데요. 조정은 보통 10% 이상 하락하지만 20%까지는 하락하지 않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얘기하는데요. 조정은 굉장히 급속하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펀더멘털적인 영향보다는 보통은 외부적인 굉장히 좀 우리가 악재라고 부르는 이 근본적으로는 뉴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인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조정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얘기는요.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면 바로 반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V자형 패턴을 따라서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보통 4개월 정도면 완전히 전고점을 회복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하락장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영상에서 켄 피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단 3주 만에 S&P 기준으로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하락장, 베어마켓이 아니라 조정장에 가깝다. 따라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러한 심리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혹시 정서적으로 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요. 좋은 영상들 찾아서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 같은 거 찾아서 여러분들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3월 2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너무나 바람직한 색깔이 물들어 있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녹색으로 S&P 500이 굉장히 화사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밝은 녹색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어제는 테크주들이 주도하는 상승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92%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는 1.41% 급등 추세를 보였고요. 어제는 비트코인도 85,000을 넘어서면서 3% 가까이 급등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S&P 500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좋아졌겠죠. 자, 보시면 시장의 폭이 어제 35에서 39로 급등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40% 가까운 S&P 500의 종목들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긍정적인 뉴스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 어제 41%에서 43%로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가 50%를 넘어가면 드디어 조정이 마무리되는구나, 우리가 확신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 역시 계속해서 떨어지죠. 이제는 20 이하까지 떨어져서 19.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여기 꼭지를 찍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주기를 한 명의 투자자로서 바람해 봅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22까지 상승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극적인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반등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 역시도 불안해서 보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2 불안 단계인데요. 그 얘기는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역설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존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전 종목 모두 상승했습니다. 18 종목 중에서 가장 상승 추세가 좋았던 종목은 B2입니다. 7.61% 급등했고요. 두 번째로 스트래티지가 플러스 7.43, 이노데이터 플러스 6.16,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6.13, 셀레스티카 플러스 5.09, 테슬라 플러스 4.68, 비스트라 플러스 4.33, 탈렌 에너지 플러스 3.73, 브로드컴 플러스 3.66, 팔란티어 플러스 2.63, 비트코인이 플러스 2.42, 우버 플러스 2.05, 알파벳 플러스 2.00, 엔비디아 플러스 1.81, 넥스트래커 플러스 1.5, 아마존 플러스 1.41, TSMC 플러스 0.36, 마지막으로 메타가 0.29% 올라가면서 18 종목 모두 급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어제 방송은 사실상 이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운명이 결정된다, 이러한 내용이었죠.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린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연준에 대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잘 듣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발표된 점도표가 지난 12월에 발표된 점도표와 마찬가지로 최소 2번의 금리 인하를 예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경제 전망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까지 연준이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투자자들이 받게 되면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어제는 점도표도 우리가 바라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연준 의장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줬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연준의 점도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말에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12월부터 유지된 주요 차입금리,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거죠.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범위로 유지가 됐고요.
이 결정과 함께 관계자들은 올해와 2027년까지 금리 그리고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하고요. 채권 보유량을 줄이는 속도를 변경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그리고 감세, 규제 완화라는 야심찬 재정 정책이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관계자들은요. 2025년에 금리를 0.5%포인트 더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번에 보통 0.25씩 내리잖아요. 그 얘기는 두 번 더 내릴 것이다. 따라서 12월 달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점도표가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성명서에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연준위원회는 이중 임무의 양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저번에 비해서는 조금씩 호키시한 목소리가 발견되긴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점도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부정적인 부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FOMC는요,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경제는 생각보다 조금 약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연준 관리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12월 달의 전망치에 비해서 0.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1.7이라는 것은요, 리세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근원 물가가 연간 2.8%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거 역시도 12월 달에 비해서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2.5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5는 좀 힘들다. 2.8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전망에 대한 점도표, 우리가 영어로는 도플랫이라고 부르는데요. 12월 대비 금리에 대한 견해가 다소 매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전 회의에서는 12월 달에는 2025년에 대한 금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참가자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연준 위원들도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점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커다란 그림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점도표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약 3% 수준에 안착하기 전까지 2026년에는 2차례, 2027년에는 1차례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몇 년 동안 12월 달의 예상과 동일한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점도표입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수준은 4.25에서 4.5죠.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5년 말이 되면 이 수준에서 한 칸, 두 칸 정도 더 떨어질 것이다. 자,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가장 많은 투표를 한 곳이 바로 2단계 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올해도 2번 정도는 기준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2026년도 보시면 이 수준에서 2025년 말에서 한 번, 두 번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리고 2027년도 그 수준에서 한 번 더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롱거 런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멀리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중립금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는 지금 3.0 정도에 몰려 있죠. 자, 따라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여기 보시면 두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지금 5번은 더 내린다. 그리고 한 번이 더 있잖아요. 따라서 6번 정도는 향후 한 2, 3년 정도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천천히 앞으로 향후 2,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속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제는 파월 의장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 등장한 파월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핵심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응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4.25에서 4.5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따라서 필요하면 경기가 조금이라도 둔화되면 금리 인하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딱 듣고 싶었던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다. 그리고 혹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관세 효과는 일시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정말 고마운 메시지죠.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가 바로 관세였잖아요. 관세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딱 등장을 해서요.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가도 그냥 일시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까지 시장을 달래줬습니다. 자, 이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요.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를 시간별로 역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와 지출 사이에는 실질적인 밀접한 관계가 없다. 자, 이 언급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요, 데이터가 사실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죠. 지금 그 얘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신뢰도 조사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신뢰도 조사와 지출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신뢰도 조사, 설문조사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견조하다. 따라서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소프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하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소프트 데이터는 뭐냐면 의견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신뢰도 조사처럼 소비자들의 심리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거 믿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오염됐잖아요. 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확실한 데이터, 즉 하드 데이터를 보면 경제 아직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언제든 경제 침체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 않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크지는 않다. 자, 리세션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역시도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죠. 자, 그리고 대차 대조표 유출액의 계획된 감소로 인해서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 있는 활주로가 더 길어졌다. 즉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수준에 더 천천히 접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요,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그래서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가 둔화되면 금리를 내리면서 부양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돈을 직접 푸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차 대조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채권을 많이 사서 채권을 대차 대조표에 쌓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에 대표적으로 많이 시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거를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부르고요. 지금 현재는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모아놨던 채권을 조금씩 감소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거 역시도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채 말고요,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줄일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MBS에 대한 양적 긴축은 계획이 없다. 이 역시도 굉장히 커다란 호재죠. 자, 마지막으로 경제가 1970년대와 같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반복할 것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라. 잡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확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미존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파월 의장의 메시지는 네 가지의 핵심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 데이터, 즉 설문조사 등의 이러한 결과는 악화됐죠. 하지만 하드 데이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CPI, PPI, PCE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견고하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관세에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미미하거나 혹은 일시적이니까 이거 역시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리세션의 확률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경제가 혹시 흔들리는 신호가 발생되면 연준이 바로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요일에 시장은요, 원하던 두 가지를 모두 얻었죠. 첫 번째는 12월과 동일했던 점도표가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로 비둘기파적인 연준 의장의 목소리가 드디어 시장을 덮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대형 호재입니다. 사실 이 기사는요, 폭스콘에 관련된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이 왜 엔비디아의 커다란 호재인지는 제가 미존의 한마디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위탁 제조업체이자 애플 아이폰 제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은요, 2년 내에 서버 매출이 아이폰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대만의 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폭스콘의 회장인 영 리우가 등장하는데요. 화요일에 서버 매출이 아이폰 매출을 넘어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년 안에 확실하게 일어난다. 내년까지는 넘어선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안에 달성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폭스콘은요, 엔비디아의 GB200 그리고 GB300의 제품을 포함한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서버를 제조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수요일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리우 회장의 발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얘기한 거 맞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다는 거죠. 리우 회장은요, GTC에서 더 어콰이어드와 함께한 라이브 팟캐스트에서요, 우리는 엔비디아 시스템의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생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제조업체는, 그러니까 GPU는 보통 TSMC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TSMC에서 만들고 여기서 지금 리우 회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 GPU를 활용해서 서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서버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자, 리우는요, 지난주 회사의 실적 발표에서 AI 서버 매출이 올해 1조 대만 달러를 이룰 것이다. 그 얘기는 미화로 302억 9천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회사 전체 서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서버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 그중에서 반 이상이 이미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는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클라우드 및 네트워킹 제품에서 창출되는 매출이요, 올해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 가전제품의 매출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2024년에는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클라우드 그리고 네트워킹 제품에서 창출되는 매출이요, 회사 매출의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가전제품, 즉 아이폰에서 창출되는 매출이 46%를 차지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스콘 리우 회장의 발언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요, 2024년 기준 작년에 아이폰 중심의 스마트 가전제품의 매출이 46%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AI 매출은 사실상 30%에 불과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50대 50 정도로 비슷해질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리우 회장이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는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엔비디아가 다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재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스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서버의 시대다. 더 이상 아이폰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2011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1위가 된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14년 전에 1위로 등극한 이후 이제 막 엔비디아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굉장히 오랫동안 1등 다리를 지켜왔죠. 애플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기 1년 전, 그러니까 2010년에 보면요,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 2010년에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았던 미국에서도요, 인구의 단 23%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뭐 지금은 거의 100%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요, 약 3억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는 50억 명이니까 16배 정도 증가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2010년에도요, 누군가는 애플의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면서 애플의 주식을 매도하고 있었죠.
애플의 주가는요, 2007년부터, 그러니까 아이폰이 발표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요, 무려 276%나 단 3년 만에 폭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의 주가는요, 2010년 이후에도 무려 3000%나 더 상승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2022년 11월 30일 챗 GPT가 출시되고 나서요. 아직 3년도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면서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챗 GPT가 출연한 이후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600%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들은요, 애플 주식의 역사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요, 챗 GPT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는 4억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전 세계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챗 GPT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근데 그거 역시도 5%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야 됩니다. 과연 인공지능 시대는 벌써 끝났는가? 아니면 지금이 시작일까? 2010년으로 돌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과연 아이폰의 시대는 시작되는 건가? 아니면 끝났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같다면 애플의 과거 실적을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투자 논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요, 젠슨왕의 주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젠슨왕이요, 어제 딥시크의 R1 모델이 최초의 오픈소스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환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모델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답이 올바른지 검증할 수 있다. 추론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학습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반사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추론하면서 답을 내놓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하는 AI는요, 추론하지 않는 AI보다 100배 더 많은 연산을 소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내린 결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이다. 시장에서는 딥시크가 등장한 다음에 앞으로는 컴퓨팅 많이 사용할 리 없겠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AI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GPU 필요 없겠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추론 AI는요, 추론하지 않는 AI보다 100배 정도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다, 컴퓨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의 컴퓨팅 자본 지출이요, 2030년까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메가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과거 2년 동안 엄청난 자본을 AI에 집중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젠슨왕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2030년까지 1조 달러 정도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이 AI에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려보죠. 자, 여기 도표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매출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라는 것은 합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정도의 실적을 합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엔비디아의 매출의 성장률이요, 내년, 즉 회계년도 2027년부터는 20%로 떨어질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56%, 근데 내년이 되면 23.32%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합의거든요. 컨센서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계년도 2028년, 즉 내후년을 보시면 16.6%까지 떨어지거든요. 20%의 성장도 할 수 없다. 지금 이게 시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추론 AI는 추론하지 않는 AI보다 100배 더 많은 연산을 소비한다. 젠슨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2030년, 여기 보시면 회계년도 2031년이죠. 자, 그때 매출의 전망치를 보시면요, 3,434억 달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아까 젠슨왕이 뭐라 그랬냐면 2030년이 되면 지금 투자금이 1조 달러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조 달러에 3,434억이면 35%도 되지 못하는 금액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는요, 현재 AI 인프라 시장의 점유율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80%를 넘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80%를 넘어가던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35%로 떨어질까?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수치에서도요, 엔비디아 CEO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커다란 투자 기회가 언제 발생하냐면 시장의 예상과 실제 기업의 실적이 커다란 차이를 보일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치와 엔비디아 CEO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과연 어떤 확률이 높은가? CEO 말이, 그러니까 젠순왕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시장의 전망치가 맞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베팅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구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하루 정도 지난 기사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글이요, 위즈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하기로 했는데요. 규모가 무려 320억 달러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자, 도대체 위즈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기사는 제 목소리가 아닌 제 목소리를 닮은 인공지능이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는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점을 계속 지키면서 지그재그 하는데 저점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긍정적인 마음 자세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뉴욕 3월 18일 로이터. 구글의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회사 위즈 인수 계획이 무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글의 경영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8주 만에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은 지난 7월에 230억 달러였던 원래의 인수 제한을 3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해 이번 인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거래 중 하나가 되었고 인수해약 수수료를 32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이 거래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더 우호적인 반독점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백악관의 변화였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가을 위즈가 잠재적 IPO를 고려하는 동안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았다고 이 사람들은 말했다. 협상이 몇 달 동안 산발적으로 계속되는 동안 트럼프의 1월 20일 취임식과 그의 행정부의 주요 반독점 담당자를 임명한 후 구글과 위즈의 경영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거래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파잘 머천트도 1월에 위즈의 새로운 최고 재무책임자로 합류했는데 당시 회사는 기업 공개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머천트는 CEO 아사프 라파포트와 함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 책임자인 토마스 쿠리언도 이 계약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달콤한 거래. 위즈 경영진은 구글의 수정된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구글의 수정된 제안은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의 가치를 이전 입찰가보다 39% 높게 평가했으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위즈에 지불해야 하는 32억 달러 거래 가치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높은 역분리 수수료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위즈의 연간 매출 성장률이 70%이고 연간 매출액이 7억 달러를 넘는 점을 감안할 때 프리미엄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이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약 수수료라고 불리는 역해약 수수료는 규제상의 이유로 거래가 무산될 때 인수 대상 기업을 보상하기 위해 인수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러한 높은 해약 수수료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거래에 대한 규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 거래에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023년에 체결된 최소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검토한 로펌 패닉 앤드 웨스트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해약 수수료는 전체 거래 가치의 4%에서 7% 사이였습니다.
구글과 위즈가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미국 반독점 당국에 접근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미국 반독점 감시 기관에 선제적으로 브리핑을 하여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템퍼실리는 2023년에 매트리스펌을 인수하기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구했습니다. 위즈 경영진은 2023년 말 반독점 조사로 인해 어도비 티커 ADB가 FIGMA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된 것을 보고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두 사람의 소식통이 말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2건의 소송과 광고 기술에 대한 소송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당시 구글은 위즈에 약 20억 달러의 해약 수수료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위즈는 이 금액이 계약을 체결할 만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위즈의 최대 벤처 캐피털 후원자 중 일부는 당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이 계약을 무산시킬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류 퍼거슨을 FTC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게일 슬레이터를 법무부 반독점 검토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두 회사 경영진들은 규제 검토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이 거래에 정통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구글, 위즈, 백악관, 법무부 관계자들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위즈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업체의 데이터를 스캔하여 보안 위험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콘 기업입니다. 즉,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따라잡기 위해 이 스타트업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오늘날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과 정부는 더욱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와 위즈가 함께하면 구글 클라우드에 향상된 클라우드 보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AWS, 애저 등 여러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구글 인수 후에도 위즈는 브랜드를 유지할 것이며 고객사들은 위즈를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 등 모든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계속 작동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거래는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상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의 인수가 아니며 또한 클라우드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11에서 12%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발표 이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PANW, 사이버아크 CYBR과 같은 사이버 보안 기업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한 이번 거래는 320억 달러, 즉 구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건입니다. 즉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메가 테크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탄이 등장했다라고 정황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금 우리가 AI 혁명의 초기 단계에 들어서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